어릴 적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부모님도 저에게 위로하는 말을 했었죠.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니. 우리 아들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랐겠지만 저한텐 그저 평생 이런 다리로 살아야 된다니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걷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 시선들 때문에 학창시절엔 친구들 무리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듬어 살았고 커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피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회식 자리는 늘 핑계를 대며 빠졌고 소개팅이니 동창 모임이니 하는 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머릿속은 늘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괜히 나갔다가 또 뒷말이나 듣겠지. 사람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저를 흉보는 건 아닌지 괜히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동정도, 불필요한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제 곁에 있어 주었고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처음엔 그게 오히려 더 낯설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녀 덕분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용기라는 걸 내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세상 앞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하면서 예전보단 덜 숨게 됐고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아내는 반찬을 제 앞쪽으로 하나 밀어주며 말했어요. 오이무침 좀 더 먹어봐요. 오늘은 간 맞게 된 것 같아. 맛있네.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는데? 다행이네. 저번에 너무 짜게 돼가지고.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부부 동창회 한다는데? 부부 동창회요? 나랑 중학교 같이 나온 애들 부부끼리 모이는 거라던데? 그 동창회 저번에도 했었죠? 그랬지. 근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네. 괜히 나가서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 이번엔 한번 가볼래요? 응? 이번엔 가요. 나랑 같이. 당신 한 번도 동창회 간 적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자면서요. 우리 같이 가봐요. 저는 아내의 말을 깊게 고민하다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아내의 손을 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동창회라는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모임 장소인 식당에 들어서자 테이블마다 반가운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야, 진짜 왔네? 오랜만이다. 아,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야? 오랜만이네. 그냥 와봤어. 처음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괜찮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싶었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스치듯 보인 얼굴 하나 때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바로 중학생 시절 내내 절 괴롭혔던 그놈, 우리 아버지를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었던 그놈, 그놈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세상인 것처럼 사람들 틈에서 웃고 있었죠.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작스럽게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던 과거가 다시 또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멀리서 제 모습을 본 그놈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다리 저는 놈 아냐? 와, 진짜 네가 여기 올 줄은 몰랐다? 그래, 오랜만이다. 근데 너 혼자 왔냐? 이거 부부 동창회인 거 몰랐어? 누가 너 같은 애 따라오겠냐? 아내랑 같이 왔어. 아내? 너 같은 애가? 아, 진짜 결혼은 했단 말이야? 와, 누군지 몰라도 참 복도 없네. 저와 그놈을 바라보는 주변 친구들이 불편하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어느새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죠. 제가 중학교 내내 들었던 익숙한 조롱과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익숙한 공기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의 등장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고 아내는 말없이 제 곁으로 와서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친구들의 눈빛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란 눈으로 또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 아내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표정이 굳은 건 바로 그놈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놈은 일어나더니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에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쟤 왜 저래? 무슨 일 있어? 모두가 당황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놈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놈은 얼굴이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앞에 선 저의 아내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당혹스러움과 혼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왜 그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는지, 어째서 저렇게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지 그 순간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중학교 시절은 가능하다면 평생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매일이 지옥 같았죠.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초등학생 때는 덜했는데 머리가 점점 커지니 자신들과 다른 저는 그저 눈에 띄는 공격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장난 수준이었던 말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니 훨씬 날카롭고 집요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은 몰려나가 복도를 뛰어다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제 걸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게 들킬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그게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거의 전학년 학생들이 저의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흉내내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게 하나의 놀이인 것처럼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으로 저를 괴롭힌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야, 쟤봐. 저렇게 쩔뚝거리면서 축구를 하겠대. 오늘 팀 짜는데 쟤는 빼자. 다리 절뚝이는 애는 팀에 안 껴주는 게 룰이야. 알았지? 야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가 심해? 너도 빠질래? 아니야, 알겠어. 괜한 동정심 갖지 말고, 응? 쟤 때문에 우리가 질 순 없잖아. 그 말을 하면서 저를 향해 희죽 웃었어요. 그놈의 웃음 속에는 저를 향한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렇게 그놈은 언제나 친구들 앞에서 선동을 했어요. 저를 표적으로 삼아 조롱하는 말을 하고 교묘하게 웃고 주변 애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맞아. 근데 어차피 쟤는 체육 시간엔 잘 빠지잖아. 맞다. 맨날 배 아프다고 자주 빠졌지. 봐봐.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제 교과서에는 매일매일 낙서가 새롭게 추가됐고 제 책상엔 굵은 펜으로 저를 놀리는 글씨가 쓰여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따지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또 예민하게 굴면 그 정도로 화낼 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요. 그 동창놈은 단 한 번도 저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번 그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교실 안의 분위기를 장악했어요. 쟤는 놀려도 되는 애라는 공식적인 룰이 돼버린 거죠. 그건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매번 뒤통수에 무언가 시선이 느껴지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저에게 중학교 교실은 언제나 전쟁터였어요. 누군가 공격을 하면 저는 언제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죠. 쉬는 시간만 되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교실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자주 갔던 아지트가 있었는데요. 화장실 옆 창고 뒤편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정말 핑계가 아니라 저는 체육 시간이 올 때면 늘 배가 아팠습니다. 체육 시간만큼은 제 걸음을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었거든요. 운동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줄넘기도 못하고
단체전 경기하는 건 시작도 하기 전에 민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아픈 건 견딜 수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불안감과 긴장감이 계속 쌓이다 보니 체육 시간만 다가오면 정말로 배가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배가 좀... 그래, 교실에서 쉬고 있어.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는 운동장 대신 교실에 남아 친구들이 뛰어노는 창밖을 보곤 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운동장 너머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락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들과 절대 섞일 수 없었죠. 같이 앉자는 말도 자리를 내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들고 복도 끝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오지 않는 조용한 구석이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도시락 먹으려고 뚜껑을 막 열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서 뭐하냐? 그놈이 친구 둘을 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크게 말하며 제 앞에 섰죠. 와, 진짜 혼자 쳐먹고 있네? 야, 쟤 좀 봐라. 뭐야, 진짜 혼자야? 야, 왜 혼자 먹고 있냐? 그니까 애들이 너랑 안 놀지. 불쌍하긴. 야, 우리가 같이 먹어줄까? 됐어. 뭐? 겁나 웃긴 애네. 도시락 반찬은 뭐냐? 아, 이거 뭐야. 풀밖에 없네? 그냥 가라.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들리지 않을 만큼이었어요. 뭐? 뭐라고 했냐? 야, 너 지금 화낸 거냐? 그냥 가자. 야, 좀 그렇잖아. 왜?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는 희죽 웃으며 도시락을 한번 흘끗 보더니 친구들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며 끝까지 큰 소리로 웃더군요. 나중에 도시락 싸올 땐 반찬 좀 바꿔와라. 냄새나서 내가 못 지나가겠다. 그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수록 눈물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그 도시락을 거의 먹지 못한 채 그대로 접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싸주시는데 난... 왜 이렇게 못나 보이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인 고급주택에 경비원으로 취직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집이었죠. 저는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셔서 그 빌라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 가족은 진짜 여유가 넘치더라. 가족들 다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당신 힘든 건 없어요? 딱히 힘든 건 없어. 근데 거기 아들놈이 아주 문제야. 어린 놈이 아주 맹랑하더라. 어른한테도 말을 참 버릇없이 해. 그 얘기를 들을 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라고 하시며 기운내시던 아버지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교로 올라갔고 거기서 처음 그놈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말 많고 잘난 척 심하고 어딜 가나 중심에 서 있는 아이. 누구보다 목소리가 컸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를 놀리는 놈이었죠. 우리 집? 저기 주택이야. 야, 밤에 우리 집 와볼래? 그런 말은 그냥 자랑이라 치고 넘길 수도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놈이 수상쩍은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더니 복도 한복판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쟤 아빠 누구인지 알아? 누구? 우리 집 경비잖아. 아침마다 우리 아빠 차 시동 걸어주고 인사 엄청 크게 해. 사장님 이러면서 막 달려오더라니까? 진짜? 우리 집 가면 볼 수 있어. 학교 끝나고 한번 가볼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한참을 생각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놈이 가끔 경비실에 들락거리며 액자에 있는 저의 사진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경비실 한켠에 가족 사진을 넣을 액자를 세워두셨는데 그 안에 있던 저를 그놈이 본 거였습니다. 내가 걔 사진 봤어. 아빠랑 찍은 거 딱 붙어있더라. 아, 그때부터 알았지. 걔도 결국 커서 경비 되겠구나 싶었어.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 몇은 피식 웃었고 어떤 애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 아버지를 놀림거리로 만들고 조롱하고 저를 놀리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복도에서 그놈을 마주칠 때마다 혼자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경비아들 왔다. 어이, 문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좀 눌러줘라. 동창놈의 그 말에 친구들은 민망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지? 왜 내가 이렇게 피하고 부끄러워져야 하는 것인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시절 내내 단짝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혼자였어요. 혼자가 익숙했고 혼자인 게 차라리 더 안전하고 마음 편했거든요. 누군가 다가오려 하면 저도 모르게 거리감을 두게 됐죠. 왜냐면 그놈이 반드시 그 친구를 따로 불렀거든요. 야, 너 진짜 쟤랑 어울릴 거야? 쟤랑 같이 있으면 너도 똑같이 쟤처럼 취급당하는 거야. 쟤한테 잘해줬다간 너까지 투명인간 된다? 아니야. 그냥 나는 걔랑 막 친한 건 아니야. 그렇지? 행동 조심해라. 지켜볼 거야. 안 그럴게. 처음엔 저에게 다가오려던 친구들도 결국은 그렇게 저랑 하나둘 멀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아무도 곁에 둘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상 붙여 같이 먹는 사람도 없었고 체육시간엔 조를 짜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항상 저였어요. 그놈은 단순히 눈앞에서 조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뒤에서 이상한 소문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교실 여기저기서 저에 대한 수군거림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야, 걔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다리만 절뚝거리는 게 아니고 정신도 좀 이상하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랬다고. 말하는 것도 가끔 이상하대. 그러고 보니까 체육 시간에도 맨날 빠지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좀 무서워. 그 대화를 들은 건 어느 날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신도 이상하다는 말은 제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한마디였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성격, 말투, 존재 자체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기분.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했고 입을 여는 것도 조심했죠. 그리고 드디어 중학교 졸업사진을 찍던 날이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 타이밍이었죠. 다들 열을 맞춰 자리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사진사는 자세 똑바로 하세요를 연신 외쳤죠. 평생 남을 사진이라 괜히 더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자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자세로 박제되는 게 두려웠거든요. 다리에 힘을 주며 최대한 똑바로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김없이 그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제 등짝을 퍽 하고 쳤어요. 분명히 계산된 타이밍이었죠. 야, 다리 저니까 중심도 못 잡네. 어이, 중심 좀 잡아봐라. 저는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고 무릎을 짚은 채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나던 찰나 찰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타이밍 그대로 셔터가 눌렸습니다. 저는 사진사를 향해 다시 찍으면 안 되냐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학생들도 밀려있어 사진사는 다음을 외칠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졸업앨범이 나왔고 거기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무릎을 짚은 채 허리를 일으키던 저의 모습이었죠. 뒤에선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며 킥킥대며 웃고 있었죠. 결국 저희 반 단체 사진은 앨범 한 페이지를 채웠고 그 이후로 그놈은 저를 볼 때면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야, 네 덕분에 우리 반 사진 진짜 레전드로 남을 것 같다? 그게 네 인생 포즈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거? 내가 너 포즈 따라해볼까? 그리고선 사진 속 저의 포즈를 따라했어요. 친구들은 그 동창놈을 보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진 찍는 게 싫어졌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고 누군가 사진기만 들이대도 자세가 굳었죠. 졸업 후로는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놈도 다신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졸업 앨범 사진이 제 학창시절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어요. 앨범 나왔어? 얼른 보여줘봐. 어디 보자.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엄마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앨범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단체 사진 페이지를 보던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가 이상하게 나왔지? 이건 뭐 찍기 직전에 움직였나 보네. 이거 다시 찍어달라고 하지 그랬어. 됐어, 엄마. 밤이 되어 가족들이 잠든 뒤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 졸업 앨범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단체 사진 한가운데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중심을 잃은 채 무릎을 짚고 있는 제가 있었죠. 얼굴은 일그러졌고 뒤에 친구 몇 명은 웃고 있었죠. 다시 봐도 이 사진 한 장으로 저의 중학교 시절의 전부가 담겨있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이 사진마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죠. 그대로 책장을 잡고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말이에요.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누군가 저를 놀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 목소리를 찢고 싶었어요. 아니,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찢은 종이를 접어서 쓰레기 봉투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진을 다 찢어서 버려버리자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해소되는 기분도 들었죠. 이상하게도 그날 밤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페이지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떼어가 준 것처럼.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 중이던 아버지가 쓰레기 봉투 속에 든 앨범 조각들을 발견하셨어요. 말없이 그것들을 꺼내 펼쳐보시더니 잠시 멈춰서 계셨습니다. 앨범이 잘못 나온 거냐?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찢어진 조각 하나씩 다시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다리는 불편해도 너 마음은 누구보다 곧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고 불행이라면 몸만 벗어났을 뿐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오기까지 장소와 시간은 달라졌지만 저를 보는 시선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얘기하는 건가? 내 뒷담인가?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부터 떠올랐죠. 그게 너무 당연한 감정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장난 한마디에도 스스로 움츠러들었어요. 자신감은 늘 바닥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는 피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자기소개를 할 때면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제 안에서는 늘 검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날씨 좋죠?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 다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부터 들어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았지만 실은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건 정말 누구 탓을 하기 싫었지만 그 동창놈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한 사람으로 인해서였죠. 그렇게 늘 조심하고 피하고 작아지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속도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묻어둔 말들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빨리 집에 가서 쉬자는 마음으로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걸음을 옮기는데 늘 하던 대로 조심스레 발을 디뎠지만 그날은 유난히 피로가 심했는지 왼쪽 다리가 휘청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바닥에 철푸덕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퍽 하고 뼈에 울리는 느낌이 왔고 바지 위로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한 번씩 쳐다볼 뿐 쓱 지나갔죠.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어정쩡하게 무릎을 짚은 채 잠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빨리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술복 위에 패딩을 걸친 여성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방에서 생수병과 휴지를 꺼냈고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이거 그냥 괜찮아요. 상처가 꽤 깊은데요.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은 듯 묵묵히 피를 닦아냈고 무릎 주변을 살짝 들어 올려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 상처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병원이 바로 옆이에요. 응급실 가실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니요. 이거 원래 이래요. 그냥 제가 다리가 좀 저려요. 넘어진 건 뭐 다리 때문은 아니고. 말을 하면서도 괜히 민망해졌어요. 사람들이 절 보던 시선들이 느껴졌고 방어적으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피나는 게 다리 탓은 아니잖아요. 상처는 상처니까요. 그 말에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난스럽지도 않았고 동정도 아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그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료는 다른 의사가 담당했지만 그녀는 문진표를 대신 써주었고 소독실 앞에서 기다리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상처가 꽤 깊긴 하지만 며칠 정도만 소독 잘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감사해요 정말. 그녀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마운 마음에 병원 근처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혹시 못 만나더라도 카운터에 이름이라도 남기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그녀가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네, 기억하죠. 무릎 괜찮으세요? 네, 어제 잘 씻고 약도 바르고 잤더니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덕분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 꽤 세게 넘어지셨던데. 사실 그날 너무 창피해서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넘어진 것도 그렇고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나길래. 그래서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런 게 예의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감사 인사로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날 아니었으면 아직도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번 주말 어때요? 주말이면 제가 당직도 없고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 인사 겸 식사라면 저도 기꺼이 받을게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그럼 이번 주말 괜찮은 식당 하나 알아볼게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줄 서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 빼고는 다 좋아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매운 거 안 되는 거랑 줄은 안 선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고 일 끝나고 영화 한 편을 보기도 했고 별거 아닌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며 점점 마음을 터놓고 속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전 중학교 때 많이 힘들었어요. 다리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했고 그 이후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도 가끔 누가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움츠러들어요. 괜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안쓰러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피하지 않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누구한테 해본 적 없어요. 뭔가 괜히 말하면 나약해 보일까봐 그냥 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누구나 흉터는 있어요. 다만 그걸 가릴지 꺼낼지는 그 사람의 용기죠. 근데 지금 당신은 그 흉터를 나눌 만큼 용기를 낸 거예요. 그거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내가 너무 드러낸 건 아닐까, 혹시 이 얘기 후회하게 될까 그런 생각 순간순간 들어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얘기해준 거 정말 고마워요. 누군가한테 내 안에 진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투엔 어떤 과장도 포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속도를 정확히 맞춰주며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 끝에 우린 조촐히 식을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이었고 가족 몇 명,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지만 저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준 사람이구나. 그렇게 결혼 이후 어느 날 아내가 동창회를 가자고 얘기를 꺼낸 거죠. 그 부부 동창회 나랑 같이 가요. 나 그런데 안 가. 괜히 옛날 일 떠오를 것 뻔한데 뭐하러 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자면서요. 우리 같이 가봐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자는 말.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른 채 동창회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동창놈은 내가 등장하자마자 또다시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저의 아내의 등장에 얼굴이 잔뜩 굳어지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창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선생님 맞으시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저래? 선생님? 무슨 선생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동창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며 입을 꼭 다물었고 저를 조롱하던 눈빛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수술해 주신 교수님 맞으시죠? 기억하시네요? 몇 해 전 대동맥 파열 환자 그 어머님 맞으시죠? 아내의 한마디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떨구던 그가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꼼짝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한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창이 제 아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릎을 꿇은 이유는 몇 해 전 그의 어머니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성 대동맥 파열.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그의 어머니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주저앉으셨고 숨을 제대로 못 쉬셨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던 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이젠 끝인가 싶더라고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위중합니다. 저희 병원에선 이 수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하자 서울, 대전, 광주, 다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고 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지금 수술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담이 큰 케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눈앞에서 엄마는 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데 아무도 수술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절망 끝에 도착한 마지막 병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처음엔 머뭇거리는 기색이 보였지만 잠시 뒤 나타난 한 교수가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환자 제가 맡겠습니다. 환자는 지금 매우 위중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살릴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무조건 해봐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동창은 병원 한가운데서 소리 죽여 울었다고 해요. 솔직히 그때 우리 가족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동창의 어머니는 수술대 위에 올랐고 몇 번의 고비 끝에 기적처럼 어머니는 살아났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호흡이 돌아왔고 혈압이 안정됐고 그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선생님 얼굴 꼭 기억해라.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가족은 매년 어머니 생신이면 그 교수의 이름을 꺼냈고 감사 인사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은인이 그가 중학교 시절 내내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려다보았던 바로 그 친구의 아내였다는 걸 동창은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충격과 부끄러움, 감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든 그 순간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창은 말을 잃은 채 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놀람, 당황, 혼란,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까지 밀려든 거죠. 그 순간 저는 옛날 중학교 교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다리를 흉내내며 웃던 그놈의 얼굴, 아버지를 조롱하던 말투.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인생 앞에서 그 인생이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왔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동창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거만하던 동창놈이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 떨고 있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 수술해 주셔서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평생 선생님께 빚졌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매년 어머니는 본인 생신 때마다 교수님 얘기를 꺼냈어요. 교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고. 동창의 눈빛에는 진심과 혼란, 감격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네 아내였다니. 당시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솔직히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도 저희 팀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거절했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걸 포기하긴 싫었어요. 누군가의 엄마였고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시도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 저 또한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 어머님이 살아주셔서 그게 제가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다시 고개를 떨궜고 이번엔 제 쪽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널 그렇게 괴롭혔는데 진심으로 정말 미안하다. 저는 동창의 사과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머릿속을 뒤덮는 기억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찍힌 졸업사진, 혼자 먹었던 도시락, 책상에 새겨졌던 글씨, 순식간에 밀려드는 수치심,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넘겨야 했던 분노, 늘 혼자였던 외로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기력함까지. 하지만 그 순간 지금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 하나가 저를 현재로 붙잡아줬어요. 너한텐 그냥 애들 장난이었겠지. 근데 나한텐 네가 했던 그 말들, 행동들, 그게 지금도 내 학창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그리고 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모욕했어. 기억나? 기억해.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너희 아버님이 항상 정문 앞에서 인사 크게 하시고 차량 들어올 땐 뛰어나오시고 그 모습이 어릴 땐 그냥 웃겼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열심히 사신 거였더라. 근데 그걸로 내가 널 놀리고 네 아버지까지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너무 죄송해. 정말 그땐 그게 그냥 재밌었나 봐. 어른들 흉내내는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센 척하려고. 네가 아버지 얘기 나오면 표정 굳는 것도 다 알면서도 그걸 더 자극했어. 그랬지. 넌 그걸 자랑처럼 말했어. 경비 아들이라서 나도 커서 경비 될 거라고. 맞아.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심해. 근데 있잖아, 그 아버님한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어.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아버지 너가 그랬던 거 다 알고 계셨어. 네가 나를 놀릴 때마다 괜찮다고, 사람들 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그러셨지. 진짜 너무 미안하다. 혹시라도 아버님께 직접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꼭 인사드리고 싶어. 무릎 꿇고서라도 그분 앞에서. 늦었어.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 저의 말에 동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래, 돌아가셨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정말 너무 늦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고 옆에 있던 친구들마저 숙연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알면 됐다. 더는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멀리 떠나셨으니까. 동창은 고개를 깊게 떨궜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떤 말로 사과해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근데 나 정말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살 거야. 누구한테도 그렇게 우쭐대지도 상처 주지도 않고. 나 그땐 몰랐어. 그게 사람 하나를 그렇게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감싸주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손끝에서 당신 이제 괜찮아 라는 말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고 동창은 그 침묵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누구도 선뜻 먼저 일어나지 않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묘한 정적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그러는 사이 저는 그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궁금해하는 질문에도 위로하려는 말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놈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와 부재중으로 남겨진 통화 기록.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미 들었고 그가 무릎 꿇던 장면도 봤고 그 이상 대체 무엇을 더 들어야 하지? 그날 동창회에서 있었던 모든 말과 무릎을 꿇고 했던 사과, 그 이상은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여전히 저 어딘가에 남아있었고 때로는 문득 떠오르기도 했지만 굳이 더 들을 말도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꼭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받겠다고 말해야만 치유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문득 제 안에서 묵혀있던 말이 하나 툭 흘러나왔습니다. 나 진짜로 누군가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살면서 처음 봤어. 당신은 이제 그때의 악몽에서 나왔어요. 앞으로는 나랑 같이 편하게 걸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다리를 숨기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편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창회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볼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을 때였어요. 창가 쪽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익숙한 얼굴 하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창회에서 봤던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어? 야, 여기서 다 보네?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지. 그날 이후로 연락 없길래 좀 궁금했어. 근데 너 잘 버텼다. 진짜 멋졌어. 보기 좋더라. 그냥 흘러간 대로 둔 거지 뭐. 있잖아, 걔 그날 네 앞에서 무릎 꿇을 줄은 나도 몰랐거든. 걔가 그렇게까지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알고 보면 그놈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라. 회사 물려받았잖아. 근데 몇 년 전부터 영업 실수도 크게 몇 번 있었고 내부도 좀 엉망이라더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들었어. 그래? 그 성격 그대로여서 사람도 많이 잃고 직원들 나가고 대회 평판도 별로고. 나도 가끔 걔한테 연락 오긴 하는데 솔직히 통화할 때마다 느껴졌어. 겉으론 똑같이 웃고 농담해도 속이 말이 아닐 거야. 그랬구나. 오랜만에 너 본 날도 마음이 뒤틀려 있었던 거겠지. 사실 걔가 널 보고 그렇게 말 던진 거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널 보면서 더 열등감 느꼈을걸? 결국 그가 무너진 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쌓아온 지난날의 업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 그날 동창회에서 무릎을 꿇던 동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떨리는 손,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아주 조금은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편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속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 다음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못난 행동,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미 된 사람으로서 미처 알지 못한 점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글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도 그럴듯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어 하나를 꾹꾹 눌러 적은 조심스럽고 담백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정말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한 통의 편지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에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마지막 쉼표를 찍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 바뀌든 안 바뀌든 사실 저한텐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의 몫이고 내가 짊어질 이유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모든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내의 손을 아주 깊은 마음으로 꼭 쥐었습니다.